여러분들은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원짜리 한 장 들고 시장 보러 가면 장 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를 보면 왠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2.6% 올랐다 이 말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에 집값이 빠져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값이 포함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세값이나 월세는 포함이 되지만 오른 집값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집을 살 때 우리가 돈을 빌리고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요, 결국 물가 지표에서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값을 포함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4.6%라고 이야기해요. 4.6%면요. 일반적인 물가 목표치가 2%잖아요. 이거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는요.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다. 물가 목표치보다가 2배 이상 상승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물가가 그렇게 높았던 겁니다. 사실 집값이 급등하고 나서 우리 살림은 엄청나게 궁핍해졌잖아요. 그런데 물가 지표는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따르는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에요. 이분이 보고서를 하나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힐난했습니다. 그 힐난한 핵심 내용이 소비자 물가에 집값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요. 만약에 집값을 반영해서 소비자 물가를 측정을 했다면 진작에 금리를 올렸을 거다 이거예요. 8월이 아니라 이미 훨씬 앞에 물가가 2% 넘어서기 설 때부터 그때부터 금리를 올렸을 거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거다. 바로 그 부분을 놓쳤다. 이렇게 그 보고서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 서영수 연구원이 이야기한 게 맞는 게 물가가 4.6%까지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것은 충격적인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미국 물가 어떤가요? 미국 물가 장난 아니죠. 지금 5.3% 8월에도 올라갔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는 0.1% 떨어진 수치지만 여전히 5%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5월부터 5%, 6월에 5.4, 7월에도 5.4, 8월에도 5.3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빨리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고용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도 물가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물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2.6%예요. 4월에도 2.3%, 5월에 2.6%예요. 6월에 2.4%,
7월에 2.6%, 2%대를 지금 5개월 연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많이 오른 거예요. 물가 목표치가 일반적으로 2%면 2%보다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우리 물가는 덜 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미국이 테이퍼링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친의 심작으로 전부 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러시아도 올렸고 브라질도 올렸고 뭐 신흥국이라는 이야기하는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 테이퍼링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8월에야 이제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물가 수준이 2%라고 아주 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판단한 듯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자체가 다른 선진국보다가 늦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표를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면 소비자 물가가 2.6%라고 이야기하지만 집값 포함하는 소비자 물가는 4.6%거든요. 그러면 진적에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진적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가 지표는요. 일반적으로 물가 지표에 따라서 수급을 조절합니다. 수급. 쉽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합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부동산에도 마찬가지.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집값을 포함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를 냈다면 야 이거 집값 올라가는 거 감당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기획재정부는 어떤 판단을 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택 공급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를 2.6%대로 보니까 아니 뭐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지금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0.5%고요. 올 1월만 하더라도 0.6%예요. 그러니 뭐 물가 걱정은 없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집값이 포함하면 적어도 2%가 올라간다 그러면요. 벌써 이때 2%가량 올라갔던 거예요. 2%대였던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때였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때.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한국은행의 통화 조절 정책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금리를 빨리 올렸다는 이야기죠. 이게 올 초부터 2%대였다. 그리고 3월부터 3%를 넘어섰다. 이러면요. 벌써 여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처럼 되는 시점이라면 한 3월이나 4월쯤에 4월은 너무 늦나요? 3월 뭐 이때쯤에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된다. 이런 해석이 지금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는요. 실기에 따른 거다. 실기에. 실기란 말은 적정한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을 하든 수요를 하든 수급을 조절했어야 되고요. 그에 따르는 통화정책도 바로바로 거기에 맞게끔 실행을 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시기를 놓쳐서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깨졌다는 겁니다.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게 뭡니까? 생산하고 고용하고 소비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생산하면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면 고용을 해야 되고 고용이 일어나면 뭐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소비를 하는 거고요. 소비를 하니까 또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이렇게 경제의 선순환의 고리를 이때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범 금융위원장이 엄청나게 지금 부채에 대해서 긴축도 하고 대출 중단도 하고 금리도 올리자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집값을 포함하지 않은 소비자 물가 탓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거죠.
집값 관리를 할 때 소비자 물가를 포함해서 봤으면 이거 집값 관리 제대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집값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여러분 정부가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인플레이션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생산자 물가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죠. 생산자 물가도. 여기에 수입 물가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역대 최대라고 이야기해요. 20% 넘게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는.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 더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폭등한다. 그럼 결국 말입니다.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 시대, 오일 쇼크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은 성장은 심각하게 떨어지고요. 빨간색이 성장입니다. 반면에 물가는 이 파란색에 가까운 것이 물가인데요. 급속하게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지금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요. 집값 급등에 따른 물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미 통화정책이나 물가정책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줍지 않게 경기 부양한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어려운 계층에게 뿌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뿌렸어요. 물론 거기에는 선거의 영향도 있었죠. 그 때문에 돈의 낭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부채만 키우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표가 정부에서 만들어낸 지표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추세선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추세선까지 건드리면 갑자기 이상한 모양새로 나오면 이게 학자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갑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급등하던 것을 상승한다 정도로 줄일 수는 있지만 급등하던 것을 급락한다 이렇게 줄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통계를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난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만 저는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추세선이 지금 시원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온통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나왔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주면 되거든요. 부동산 정책은 여러분도 알잖아요. 세금 폭탄, 임대차 3법, 여기에 이념적인 어떤 정책 이거잖아. 이거 다 폐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현장에 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으로 지금 계속 규제를 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했잖아요. 게다가 마녀 사장 많이 했습니다. 갭 투자하는 사람들 이거 부동산 투기 세력의 원흉이다. 집 2채 이상 있는 사람들 이것도 부동산 투기 세력이다. 여기에 임대차 사업자도 투기 세력이다. 엉뚱한 데 곳에다가 마녀 사냥하듯이 몰고 갔습니다. 여론을 그리 몰고 가기 위해서. 실패한 것을 덮기 위해서.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가계부채를 지금 증가시키고 기업부채를 확대시키고 나라 부채까지 증대시켰습니다. 저는요. 지금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린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험하고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위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위기를 대비해야 돼. 지금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올해보다가 내년이 훨씬 더 나쁠 거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대응책과 또 기회책을 함께 가져가자고요. 아마 정환전 TV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다 보면 그런 좋은 방법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